박영환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2월 14일 오늘은 청년 안중근이 115년 전 일제치하 위순 고등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재판을 지켜본 영국 기자는 더 그래픽지에 세계적 재판 승자는 안중근이라고 첫 문장을 썼죠. 30세 청년이 제국주의자 이토 히로부미를 파렴치한 독재자로 몰락시킨 뒤 승리자 월계관을 쓰고 당당히 법정을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최후 진술도 안중근은 자신의 변호에 쓰지 않았고 감옥에서 쓴 동양평화론을 전파했습니다. 공동평화군 은행 설립으로 유럽연합 같은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구상한 선구자였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대리인이 탄핵 심판에서 찌질하게 티격태격하는 걸 보면서 미래지향과 당당함의 안중근이 떠올랐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동신대를 가야 하는 이유. 취업이 잘 되니까. 장학금이 많으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무료 스쿨버스에 멋진 캠퍼스까지. 학생이 행복한 대학. 동신대학교. 건강 주는 행복 주는 능주농협 로컬푸드. 캠핑 갈 땐 능주농협 로컬푸드.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빛고울 장작, 무항생제 삼겹살, 신선한 능주 로컬푸드를 만나보세요. 능주농협 로컬푸드. 광주 근교 장흥 보성 가는 길에 있습니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사거리 9호전 장례식장. 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정군기 동국대 개건교수, 문종형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네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 고성과 설전이 난무했는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상대로 질문에 나섰는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더라. 오산고 천재라고 오늘 뗀 후 갑자기 학교 때 별명이 뭐였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 대행이 글쎄요 이렇게 답하니까 다시 짱구 아니에요? 짱구? 이렇게 물었고 네 맞습니다 하자 박 의원은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속의 윤석열을 위해 짱구 노릇하면 되겠느냐 힐난했습니다. 여당 의원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고요. 박 의원은 계속 떠드세요 이렇게 응수하며 여러 차례 짱구 표현을 썼는데 최 대행의 답변 내용을 문제 삼으며 그게 짱구들이 하는 곤조냐 쏘아붙이자 급기야 여당 의원석에서 치매라니까요 치매 이런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야당 의원석에서 치매라니 말 함부로 말라 맞서면서 그냥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처럼 과한 적이 없다 제지에 나섰는데
정말 경제 질문은 어디로 사라지고 짱구, 치매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정국 교수님, 이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집에서 2시에 그 국회 그 중계를 봤는데요. 정말 우리 국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뭐 짱구까지 나올 때는 제가 박지원 의원의 경륜을 볼 때 뭐 저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실은 뭐 칭찬하려고 그런 거예요. 천재인데 머리통 생김새 같은 걸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 학생 시절에 뭐 그런 거를 칭찬하는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최상목 대행이 그 40여 인명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그 짱구로 몰아붙였는데 이게 나중에 변질이 되다 보니까 그 짱구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또 공격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공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코미디가 벌어졌는데 그래도 저는 한 가지 이거는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든 게 그 단어였습니다. 치매. 박지원 의원의 어떤 그 정치 역정을 생각하면 뭐 이분도 감옥에 갔다 왔고 공가가 많은 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정치사의 원로고 80의 국회의원이 된 정말 노익장으로서 우리 많은 그 고령화 사대의 국민들한테 모범이 되는 분이에요. 건강 관리도 그렇고 이런 분한테 치매라는 표현을 저 국회에서 제가 그 소리가 나오는 순간 이제 우리나라 국회가 맛이 갔구나. 국회의원들이 이제 드디어 맛이 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누구 메모입니까? 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정보사령관의 그 수첩에 보면은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국회의원 숫자를 2분의 1로 줄여가지고 예. 해야 되고 국회에 이런 그 찌질한 국회의원들 다 수거해야 된다. 이게 쓰레기로 보는 거죠. 예.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란 수계 방조범의 생각이 맞을 정도로 우리 국회의 수준이 떨어진다. 이게 어제 치매 발언과 짱구의 수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제가 이제 앞서 오프닝에서 청년 안중근의 당당함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참 또 부끄럽습니다. 네, 그 찌질하다는 표현이 딱 맞다.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바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좋은가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폭탄까지 또 투하할 그런 이제 전망이고 그러면 절체절명의 이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저는 박지원 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화두를 잡아간 것 굉장히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지금 원로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 구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흔히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안을 가지신 분이 이 중차대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또 최근에 이재명 대표 또 얼마나 성장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조에도 불구하고 고작 생각해낸 단어가 짱구냐. 예, 그래서 박지원 의원에게 좀 개인적으로 실망을 많이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치매 뭐 이런 표현까지 한 그런 그 지금 여당 의원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차라리 왜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인데 그런 거 따지냐. 경제 문제 얘기하자. 민생 문제 얘기하자. 뭐 이렇게 지금 나가야 되는 게 여당 의원들 아닌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당 의원들도 아마 이런 비슷한 유의 대정부 질문들을 수준 낮은 대정부 질문들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호하는 내용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참으로 아까운 시간을 이런 식으로 허비하고 있구나.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원래 짱구라는 말이 이제 이마나 뒤통수가 이제 특별하게 튀어나온 머리 그런 이제 그 머리통을 가진 사람을 칭하는 거잖아요. 원래 만화에서 뭐 짱구는 못 말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회에서 이런 얘기 나올 줄은. 뭐 사실 논평하기가 좀 아까워요. 제가 이 방송하다 보면 말이 빨라지거든요. 한 1분 내외의 발언 기회를 앵커께 제가 얻어가지고 유튜브 시청자 기준 한 1만 5천 명 평균 이분들이랑 청취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를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돼서 저도 좀 최대한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정보값을 담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데 대정부 질의 시간 되게 짧아요. 네.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20분 못 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한국에 상호관세 매기겠다고 공식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오늘 발표는 했지만 이미 예고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상목 대행 경제부총리고 뭐 이거 경제대정부 질문이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관리가 되고는 있는 건지 미국이랑 우리가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있다는데 뭔 대책은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아무런 정보값이 없잖아요. 뭐 학교 다닐 때 몇십 년 전이에요, 그게 벌써. 그러다가 뭐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하는데 치매 얘기 나오고 20분을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만큼 한국이 지금 한가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논평할 가치도 없는 대정부 질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문정용 부대변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저도 그 세 분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생각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그 회사에서 뭐 스타트업에 제가 재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민간 시장의 자본이 많이 얼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것들이 대기업,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스타트업이나 조그만 기업들까지 많이 얼은 이유가 사실 우리 전국이랑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뭐 사실 뭐 트럼프 관세 이런 것들은 되게 국제 정세의 얘기고 지금 한국 시장도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저는 그 유튜브를 켜고 그래도 이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 분야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딱 그때 그 박지원 그 의원께서 짱구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을 조롱하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건가 했는데 이 얘기로 거의 시간을 5분 6분을 그 대정부 질문에 잡아먹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순간 저도 이 엄중한 시국에서 이렇게 이 국회 시간을 보낼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지금 정치가 거의 세 군데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길거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국에서도 사실 뭐 이렇게 뭐랄까 정세가 이러면은 그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국회를 보면은 바보들만 좀 넘쳐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짱구 뭐 곤조라고 한 대목은 이제 박 의원이 이제 헌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인용되면 이제 임명할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최 대행이 이제 좀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하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 요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천재들이 하는 답변이냐, 그게 짱구들이 하는 곤조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우유부단한 이런 부분을 좀 직격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앵커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답변을 얻어내려고 짱구라는 비유까지 써가면서 약간 칭찬을 했다가 기대를 좀 했는데 뭐 최상목 대행이 뭐 철저하게 그 입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답답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제 그 박지원 의원이 정치 구단인데 네. 성과를 못 얻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최상목 대행은 한 정치 9.1단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답변을 안 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질의 시간인데 그다음 질의에 그 민주당의 김영환 의원인가요? 네네. 그 사람이 그 PPT 띄워가지고 아주 경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의를 했는데 최상목 대행 그 표정 그거였어요. 경제는 내가 전문가인데 당신이 뭘 알아? 그러면서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상목 대행이라는 사람이 참 이 너무 그 자기의 주관에 집착을 많이 하고 사실은 마은혁 그 재판관도 헌재 결정 나면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의 그 어떤 고집인지 그 답을 안 하는 이 점에서 박지원 의원은 이제 답답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상목 대행이 어떤 판단을 할까요? 나중에 정말 역사적인 평가를 어떻게 받을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도 뭐 그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야당 쪽에서 탄핵 카드를 못 꺼냅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윽박지르기는 하는데 카드는 못 꺼내는. 왜? 잘못하면 이제 더한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찌됐건 지금 여당 사람입니다. 과거에 정치도 그쪽에서 했고, 그 사실 국회의장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하지만 야당 출신이니까 그래도 살짝 야당 편을 적당히 이제 들어줘도 우리가 용인을 할 수밖에 없듯이 지금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제가 보기엔 자기 나름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노선을 지금 걷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야당을 또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닌 이제 그런 그 기조를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대략 한 6대4 정도로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 편 6, 야당 편 4.
그래서 그런 정도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나마 그래도 무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이제 박지원 정치구단보다 더 높은 9.1단 우리 정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문정영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우유부단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중한 거고 어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답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도 그 최상목 대행이 생각보다 네. 어떤 그 비춰지는 이미지보다 이번 탄핵 전국, 그러니까 내란 전국에서 굉장히 좀 도드라진 역할을 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공무원 출신이 네. 이런 그 유례 없는 정치적인 위기 네.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는 그 반대의 여론에 대한 걱정이 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비판을 받는 게 욕 안 먹으려고 저렇게 뭐 의사결정 미루고 이런 것들이 흔히 받는 비판인데 그 와중에 최상목 대행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저는 내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도 저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야 간의 의견은 달리겠지만 저는 최상목 대행이 지금 보여주는 어떤 중심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한 6대4 항상 이 정도로 좀 느낌을 그래 받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대정부 질문이나 또 어떤 간단한 질의 속에서도 그 최상목 대행이 어떤 그런 그 신념, 어떻게 보면 곤조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진 것 같고요. 앞으로 저는 그 최상목 대행이 언제까지 이 대통령 대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어떤 그 모습을 조금 유지를 해준다면 역사적인 평가는 저도 유의미하게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 대변인요? 글쎄요. 그 반대 여론을 정치인들이나 정무직 공무원들은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되는데 반대 여론에 따라 혹은 찬성 여론에 따라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헌법적 원칙에 따라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박지원 의원께서 좀 논리적으로 짚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헌법재판관이 비슷한 걸로 이제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들 임명 공문이 넘어왔는데 네. 뭐 2명은 합의가 돼 있고 1명은 합의가 안 돼 있다는 근거가 남아 있느냐? 예. 대답을 못 합니다. 음. 문서가 남아 있느냐? 합의가 안 돼 있으면은 왜 그 공문을 왜 보낸 거냐?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다 합의가 된 거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을 해서 최상목 뭐 부총리 대행이 대답을 못 할 때 못 하더라도 좀 압박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역사적 평가 지금 얘기하기 되게 섣부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데는 뭐 최상목 대행이 나머지 재판관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평가는 평가대로 받을 겁니다. 근데 그 평가와 별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이 돼 있고 이런 이유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행이라도 좀 그걸 반성하고 성찰하는 면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헌정 질서에 따라 대행직을 수행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입니다. 자, 어제 이제 국회에서 내란 국정조사 열렸지 않습니까? 야당의 이제 증인 회유 공방이 벌어지면서 여기도 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기저기 다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면담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곽정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국조특위에서 임종덕 국힘 의원은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당은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김현태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내란 혐의의 본질을 흐리는 거 아니냐. 추미애 의원도 그걸 검증하려면 별도 진상조사를 하라.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국힘은 퇴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회유설 논란, 김현태 단장 증인 채택은 불발이 됐는데 이게 정말 회유설이 맞는 건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문정영 부대변인? 저는 이거는 그 회유가 누가 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이 증인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나 또 김현태 단장은 일부 그 증언을 하면서 저는 헷갈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위중한 사건이었고 이게 사람이 막 여야 번갈아 가면서 민감한 질문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떤 그 사후의 정보 같은 게 조금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군과 경찰, 국정원 여러 기관이 이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이 증언들을 막 끼워 맞추면서 하나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12월 3일에 계엄 사태가 발생했는데 12월 6일에 당시 그 김병주 의원이랑 박선원 의원이 특전사령관에 직접 방문해서 위병소를 통과해서 그때 유튜브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그 3일 만에 저렇게 특전사령관에 직접 방문해서 순조롭게 어떤 촬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은 당시 그냥 아무 상의 없이 특전사령부에 방문을 해서 그렇게 일문일답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그때 되게 그게 의아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반대로 100% 반박하는 어떤 증언이 김현태 단장이라고 하는 곽종근 사령관과 직속 부하 상관관계에 있는 분의 입에서 물론 전원이긴 하지만 나왔다는 것은 그때 제가 판단했던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 우리 대중 앞에 나와서 증언했던 내용들의 어떤 신빙성이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원기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중요설. 그게 중요해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중요치 않다. 아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 장성들이 야당 의원 개인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 얘기하는 게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대통령부터 여당 인간들까지 너무 사태를 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헌재에서 의원이니 요원이니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어제 조성현 경비단장 이분은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 직속부하인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명령을 받아서 계엄 당시에 현장에 갔던 지휘관이고 지금 기소도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사재판 때문에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거짓말하면 지금 아무런 기소가 안 돼 있는데 위증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관되게 뭐라 그러냐면 국회의원 끌어내라 했다. 끌어내면 명령을 받았다. 그 부하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러거든요. 홍장원 차장이라든가 조성현 경비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지금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얼개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곽종근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표현 몇 개, 그 당시에 어떤 경로로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이랑 얘기했는지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일 핵심적인 거는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12월 3일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합헌이냐는 거예요. 헌법과 법과 원칙에 맞춰서 한 거고 군을 국회로 투입한 게 그게 잘한 거냐. 그게 법률에 맞춰서 한 거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지금 핵심이 아닌 변죽을 다들 올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이건 너무 좀 주관적인 우리 그 대변인 말씀이신 게 그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의원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이 말 때문에 모든 파장이 일어난 부분이 많아요. 이 말의 신빙성을 우리가 확인할 때 그 직속 부하의 그 증언이 그 사령관과 일치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것은 지금 이 재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언이 그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재판의 어떤 진행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치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건데 이분이 그런 중요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지금 여러 가지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알겠고 말씀 끊어서 제가 죄송한데 그 조사 열심히 국민의힘에서 하시고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된 질문질답이 계속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거예요.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명령 받았다고 지금 그걸 답변한 사람이 곽종근 사령관 한 분뿐입니까? 그게 아니죠. 네. 여러 명 있죠. 네. 근데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 주장을 먼저 했고 지금 이분이 그 국회의원을 끌어냈다고 한 그 발언 직후에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가령 그런 거는 가령 그 김용원 장관이 나한테 유튜브를 보내서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어떻게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알 수 없는 이유의 발언들인데 국민의힘에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이 지금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조성현 경비단장 이분은 심지어 특전사령부 출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다 들어와서 민주당이랑 무슨 회유가 있었는지 무슨 상의가 있었는지 다 조사할 거예요. 아니 김현태 단장도 그럼 함께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다 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곽종근 사령관은 맨 처음에 대통령이 나한테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 발언이 처음부터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행적이나 그 후에 사령관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어떤 그 발언 관계를 맞춰보는 게 일반적인 조사 과정인 거죠. 그거를 이렇게 아무 의미 없다 무시하는 듯한 취지로 말씀하시면 뭔가 의미 있는 토론이 되기 어렵죠. 네. 자, 평론가님. 네. 어쨌든 이제 성일종 국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면담에 이제 김 단장이 이제 배석을 했었는데 박범계 의원이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 민주당에서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 변호사도 지원하겠다. 이거를 회유라고 볼 수 있나요? 우선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설령 회유가 있었다고 한들 비상계엄 선포만 하겠냐 하는 거예요. 제 말도 이게 그 말이에요. 본질을 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요즘에 국민의힘이 이른바 그 웩더독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의 꼬리를 이렇게 흔들어서 몸통을 흔들려고 몸통을 한다. 이제 움직이게 만들겠다. 뭐 이제 그런 의도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것들을 이제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의 이러저러한 사소한 문제들을 이제 걸고 넘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술 관련하는 과정에서도 뭐 곽정군 전 사령관 헌재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이제 증언할 때 보니까 약간만 뭔가 빈틈을 보이면 그냥 파고들어서 그냥 이렇게 약간 혼선을 좀 유발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이 지금 이제 이것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성일정 의원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당할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일종의 성의 표시 정도에 불과한 거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큰 결정, 어떤 큰 줄기의 결정을 과연 흔들 정도가 되느냐. 뭐 독이 과연 움직이겠냐 이거 가지고. 예, 그런 생각입니다. 또 그렇지만 이제 내란죄로 이제 또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고, 탄핵 심판에서도 체포 지시 부분은 국회 기능 무력화하고 연관돼서 중요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사실은 예. 전혀 또 뭐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앵커님 말씀도 그렇고 저는 이 박사 말씀이 정말 핵심을 찌른다고 보는데, 대세는 기울었다 회유가 이게 대세가 지금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는데 성일종 위원장의 마지막 어떤 정말 점수 따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이 나와 계신데 너무 당만 이렇게 옹호할 게 아니고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저는 더 앞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 팩트를 계속 추적을 해왔는데요. 네. 곽정근 사령관은 진술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요. 예, 없고 김현태 단장, 김현태 대령이 약간 진술이 변했어요, 지난번에. 오히려? 예.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사령관한테도 얘기했다. 우리 정치적 중립으로 발언하자. 그렇게 했는데 어제 김현태 단장이 내가 말 바꾼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곽종근 사령관이 옥중에서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나 진술 하나도 바뀐 게 없고 해우당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내 진술은 일관되게 초기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일정 위원장의 이 회유 설득력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김병주 부승찬 의원한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상황적으로 뭐 사실 100점 100패로 밀리는데 어제도 마지막으로 밀렸어요. 이거 뭐 객관적으로 제가 뭐 보수 평론가 아닙니까? 김병주 부승찬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우리 의원직 걸고 내기할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 임종덕이라든가 성일정으로부터. 그러면 국민들이 딱 보면은 뭐가 진실인지 팩트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나 뭐 어디 수사를 할 때서 체크할 것이고, 우리 이 박사님 말씀처럼 몸통 진실이 흔들릴 거야 말이죠. 이 점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3대 이어서 문경영 부대변인께 정보가 이거 너무 좀 이렇게 편집돼서 좀 우리 교수님께서 일단 뭐 저한테 개인적인 말씀 주셨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 옹호한다 이런 얘기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팩트만 얘기하시는데, 아니 박범계 의원이 제가 아까 전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저는 이게 무슨 어떤 이 재판의 큰 줄기를 흔들 거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박범계 의원이 국회 증언을 하기 전에 미리 메모를 주고 이대로 발언해라라고 한 것이 성일정 의원의 국회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죠. 그게 아니라고 밝혀졌잖아요. 아니라고 밝혀졌고, 그리고 김현태 단장만 해도 처음에는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라 이런 얘기하다가 지금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일정 의원이 회의에서 바뀌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시비를 가려야 된다는 게 얘기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못 따집니까? 자, 따져서 재판소에서 따져서 지금 가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 자, 시험 듣고요. 2부에서 토론 다시 이어갑니다.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와 광주여자대학교 여성이 열어가는 따뜻한 미래 광주여자대학교 강인한 지성과 아름다운 감성 카리어만 사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에이, 사업 자금 때문에 걱정이야. 아, 이 친구 사업하면서 아직 문화신협 솔라론도 몰라? 자, 오! 태양광 사업 시설 운영 자금에 경매 잔금, 건축 시설 자금 대출까지? 친구처럼 든든하지? 그렇네. 광주 문화신협 문의 1644-7990. 숯불구이 최고의 맛집을 찾았다. 영두동 금산 식육식당. 맛과 질과 가격에 놀라는 최고의 식당. 국내산 생삼겹이 100g에 5,000원. 1+ 이상 한우만 고집하는 가성비 끝판왕. 광주 숯불구이 맛집. 검색창에 금산 식육식당을 검색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박영환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박영환의 시사 1번지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정훈 정치평론가, 정군기 동국대 개건교수, 문종형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네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기를 한 차례 더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문영배 권한대행이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게 2시간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재판관 평의를 열어서 한덕수 총리 등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3월 초쯤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8차 변론도 좀 시끄러웠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 근거가 된 이른바 홍장원 메모 신빙성에 또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알아보니 이 체포 메모 버전이 4가지였다. 이후에 홍 전 차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반박을 했죠. 같은 명단을 다시 정사한 것뿐인데 서로 다른 4종류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하고 조 원장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홍 전 차장에 대해 추가로 증인을 채택해달라 또 헌재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제 홍정원 메모 공방도 이제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곽종근 특수정사령관에 대한 민주당 회유설, 이거하고 어찌 보면 좀 맥락이 좀 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은기 대변인. 저는 진짜 이 탄핵 심리 보는 게 괴로워요.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당연히 4가지가 있죠. 그건 홍장원 차장이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화 받느라고 뭐 급하게 흘려 써서 있었던 그 버전. 근데 너무 흘려 써가지고 이거 못 알아보겠으니까 보좌관한테 정서해봐라, 제대로 써봐라. 2가지 버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네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써봐라. 3개. 마지막으로 그 홍장원 차장이 자기가 기억나는 거 해서 덧붙여가지고 재정리했다는 거 4개 맞잖아요. 같은 버전이 4개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국정원장이 더 이상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뭐라고 하냐면 헌법재판관에서 홍장원 차장한테 뭐 비상계엄에서 난리친 와중에 전화한 이유가 격려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격려하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리고 어제는 뭐 그 국정원장도 심리하다가 갑자기 몰리는 게 김건희 여사랑 뭐 그 당시에 제가 영부인이 국정원장이랑 통화한다는 얘기를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어제 나왔어요. 이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일부에서 2분 그 평론가님이랑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도 다 웩도덕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마치 뭔가 이게 뭐 굉장히 큰 트리거라도 되는 양, 방아쇠로도 되는 양, 이렇게 지금 부풀려가지고 뭐 광장에 나와 있는 보수 진영 지지층에게 자꾸 음모론 생산하라고 소스를 흘려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메모가 이제 민주당 박선은 의원한테 건너갔잖아요. 네. 그래서 뭐 또 가필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도 있긴 그렇죠. 했었어요. 뭐 밑에 흘린 글씨 이거는 뭐 박선원 의원 거다. 뭐 이제 이런 주장도 하던데. 저는 오히려 관심 갖는 게 홍장원 차장은 왜 메모를 4번에 걸쳐서 다시 썼을까? 왜 그랬을까요? 보고를 해야 하니까. 국정원장한테 국정원장이 당일날은 보고도 제대로 안 받고 뭐 사라졌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이제 명단 받아서 막 흘려 썼는데
그 국정원장한테 그걸 또 들이밀면서 제가 명단 적은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겁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기억 정확하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용으로 저는 이거를 나중에 다시 또 기억을 되살려서 이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오히려 메모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메모를 4번 작성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긴 명단이 뭐 예를 들어 바뀌었다. 예, 완전히 전혀 뭐 엉뚱한 사람들로 바뀌었다거나 이런 모르겠는데 뭐 한두 명 정도는 기억이 아마 나중에 추가로 나면서 이제 그 추가가 됐던 것 같긴 한데 주요한 인물들에 대한 명단이 바뀐 건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그 흠집내기를 한다고 해서 이거 역시 본질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하고 그 탄핵 비상겸 전날 통화한 것, 그게 사실은 훨씬 더 위중한 사안이죠. 그리고 어저께 정확하게 이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평상시에도 그런 식으로 통화하냐 그랬더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례적인 통화가 왜 그 전날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이 과연 뭐냐. 그 내용 부분도 앞으로는 상당히 이거는 규명을 오히려 해야 될 이제 김 여사의 그 비상경 관련 설과 관련해서 이거는 규명을 오히려 해야 될 일이 더 늘어났다. 규명해야 될 건 오히려 그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근데 이 메모가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이제 한동훈 대표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여기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에서 그 탄핵 국면으로 갑자기 가는데 어떤 충분한 역할을 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만약 탄핵이 이제 그 인용이 되면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저는 제1등 공신이 아마 홍장원이다. 2등 공신이 뭐 곽종훈 사령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메모건에 대해서는 우리 하원기 대변인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조태용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홍장원이 헌재에 나와서 발언한 그 과정을 그 제대로 안 보고 나왔더라고요. 안 보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예단으로 여러 개가 되는데 뭐 홍장원이 뭐 속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그 공간 앞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CCTV에 찍힌 거 보니까 뭐 집무실에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이제 나중에 홍장원이 반박을 했죠. 집무실하고 공간은 뭐가 붙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의심스러운 게 지금 국정원이 세곡동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본부에 저도 가보고 했는데, 그럼 국정원장 집무실은 어디에 있고 또 공간은 또 따로 있고 뭐 서울시내 곳곳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이제는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요. 10여 년 전에 국정원을 정말 정치적 중립,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보고도 없앴고요. 대면 보고도 없앴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이게 싹 없어지면서 문재인 뭐 이렇게 거치면서 국정원이 다시 그 대통령실하고 밀착하는 이런 속에서 조태용이라는 사람이 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조태용 이분이 그 외교관 출신 아니에요. 근데 안보실장 했고 국회의원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장을 했는데 정말 이 계엄 상황에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그 본인이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보여요. 뭐 머릿속으로 어떻게 할까 지시도 내리지 않고 이런 모습이 어제 나타났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고의적을 가졌다는 게 우리나라 비극이고요. 그 홍장원 그 씨에 대한 공격이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아스팔트의 그 극우 세력들이 이 사람 프로필을 보니까 고향이 안 나와 있다. 뭐 호남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까보니까 이 사람이 경남 진해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조태용이라는 사람이 이 아스팔트 극우들하고 똑같은 논리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한심스럽다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하고의 통화 내역은 정말 이거는 민주당에서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헌재에서 그 점잖게 넘어가면 민주당이 밝혀서 어떻게 우리 하 대변인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그 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또 이제 홍 전 차장하고 민주당에 의한 정치 공작 게이트가 백일화에 드러났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차장 긴급
체포해서 정치공작 전모를 수사하라 이런 또 논평을 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문정용 부대변인은 이런 부분은? 저는 그 홍창원 그 차장의 발언을 쭉 보면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끼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끼요? 좀 정치적인 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발언을 보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탄핵 여론의 어떤 그 증폭시킨 저는 스모킹 건 중 하나가 저는 이 홍창원 차장이 이 계엄 직후에 대통령이 전화해서 주신 이 명단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발언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 발언이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진술이 일관됐어요. 저는 그래서 당시에 홍장원 차장이 국회에서 진술하는 것 보고 이분 말은 믿을만하다. 그리고 이분의 어떤 그 삶, 궤적, 육사 출신이고 뭐 육사 졸업하면서 대표 하령으로 뽑혀서 굉장히 우수한 모범생이었고 또 뭐 블랙 요원이어서 뭐 정부의 최전선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오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밝혀진 그 진술과 또 종합적인 정보에 따르면 다소 이분이 조금 과장을 하거나 약간 편집해서 발언을 하신 부분이 적어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그 CCTV 조태영 원장이 얘기한 그 CCTV를 확인해 보니 그 시간 당시에 홍장원 차장은 분명히 사무실에 있었는데 발언에서는 이제 그 밖에서 공간 밖에서 급하게 메모를 써서 이제 기록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홍장원 차장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시와 분을 밝히면서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그게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튼 신빙성을 줬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 맞는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제가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일부에서 아까 전에 그 곽정근 사령관이 말이 바뀌니까 체포 지시 관련해서 조사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발언은 곽정근 사령관만 하는 게 아니라 조성현 경비단장이라든가 수방사령관, 뭐 수행장교 이런 사람도 들었기 때문에 그게 핵심적인 증언이 아니다. 이미 그 여러 사람의 증언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습니다. 홍장원 1차장의 메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검찰 진술에서 이미 그 이 메모와 거의 동일한 명단에 체포지시 받았다고 얘기했고 김태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마찬가지로 이 메모와 거의 동일한 뭐 체포 명단 있었다고 얘기했고 구민의 가장 그리고 그 적게 뭐 구금됐던 방첩사 수사단장 뭐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국정원 출신도 아니에요. 네.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 서로 다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홍장원 메모와 똑같은 내용의 체포 명단이 있었다고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홍장원의 뭐 그 표현 몇 개 가지고 이 메모의 내용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종원 평론가님께는 지금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 심사를 헌재가 계속하면 중대 결심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제 대리인단 총사퇴 얘기가 있었는데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 불복 입장을 미리 밝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극단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쪽에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이제 공작 메시지잖아요. 공작을 지금 벌이고 있다. 저쪽에서. 공작을. 한마디로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공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뭐 그렇게 하고 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있는데, 제가 이 정치적인 관점에 좀 말씀드리면 메뉴가 그거밖에 없냐. 그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헌재에서 발언하는 것, 또 이 변호인단이 나와서 그 몰이하는 것, 그거 그대로 국민의힘이 받아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동호반복으로 그렇게 또 몰아가고. 그다음에 그게 또 고스란히 또 밖에 또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받아서 또 똑같이 증폭 확산시키고. 그러니까 아주 보기에는 굉장히 일관돼, 자기들끼리는 논리적 일관성이 있고 일관돼 보이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저 메뉴밖에 없냐.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제가 특히나 이제 문제를 좀 삼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에요. 뭐 어떻게 좀 변조라도 좀 해라. 하다못해. 편곡이라도 좀 해라. 어떻게 동일한 그 노래를 그렇게 똑같이 틀어대고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말씀을 좀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어제 독대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되게
뭐 4개 항도 요구했고 이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를 비판을 해왔습니다. 자, 김 전 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과도 손을 잡고 첫 정권 교체를 이뤄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팬덤 정치 폐해 극복, 요걸 면전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김 전 지사가 그 개헌과 관련해서 국가원수 조항이나 비상계엄 조항 등을 바꾸는 2단계 원포인트 개헌, 이걸 지속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다. 그래서 약간 좀 그 부분에서는 분위기가 싸늘해진 것 같습니다. 하기 대변인. 아니, 분위기는 저는 끝까지 봤는데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좀 공허하다는 생각은 공허하다 했습니다. 그 뭐 팬덤 정치 극복,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친문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팬덤 정치 많이 했거든요. 그게 뭐 어떤 식으로 극복되는지 모르겠고, 뭐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데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된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듣고 뭐 원론적으로 좋은 얘기네요 하면 되는 그런 만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공허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에 문제가 없냐 하면 문제 있거든요. 문제 있고, 민주당이 만약에 다음에 집권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뭐 눈앞에 놓인 과제가 팬덤 정치 청산 이런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남긴 부채들이라든가 뭐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망가뜨려 놓은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논의하고 그 다양한 의견끼리 총합이 모아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뭐 통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자가 그냥 단순히 뭐 누구 포용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용 자체는 좀 공허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앞으로 뭐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리고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그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을 하면서 당내에서도 좀 다른 의견들끼리 경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지사님의 그동안의 지적이 완벽하게 옳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국기 교수님. 예. 그러면 이제 좀 바꿀 부분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완벽하게 그렇죠. 옳다라고 말만 던지면 안 되잖아요. 예, 저도 앵커님이 그 표현하신 그 문장 그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재밌네 그랬는데, 100% 옳다라는 말을 할 거였으면 그동안에는 왜 그러면 그 비명계에서 하는 얘기를 안 듣고 예. 마이웨이 하다가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예. 그 김경수를 불러서 100% 옳다 그랬는데, 이게 이재명의 한계예요. 제가 그 평론을 하면 저는 상당히 균형 감각으로 좀 멋진 평론을 했다 그러면은 그 쇼츠 같은데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어떤 지적을 하면은 그 굉장히 조회수가 많아요.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반 이재명 세력들이 많다는 겁니다. 중도층도 있고. 네. 그걸 우리 이재명 대표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제 표현도 100% 옳다라는 표현이 정말 이재명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를 어제 불러서 한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 항상 바른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는 그 유시민 그 전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김경수는 지도자급이 아니다, 지도자 행세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말도 맞는 말이죠. 뭐 특별히 나온 얘기도 없고 어제. 그 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는 아직도 국민들한테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잘 아다시피 지금 부정선거가 온 나라의 그 키 이슈인데, 부정선거의 원조 이 행동 그 실천 정신이 김경수 전 지사입니다. 음모론의 원조는 김어준이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의 실천 정신이 이 김경수인데, 요 반성 없이 나와가지고 어제 또 무슨 비명계를 대표해서 말을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뭐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런 거를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도 좀 정확히,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정선거 관련 부분은 황기 부대변인이 좀 진짜 짧게 예. 음모론의 원조가 김어준이다라는 얘기는 제가 반론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고 일정 부분 사실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타당한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김경수 지사 선거법 위반 부분 다 무죄 났어요. 이 부분만 그냥 팩트만 확인해드리고, 그 영업방해 부분으로 이제 그 좀 과하게 징역을 살았던 그게 그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종원 평론가님께는 정치 평론가 입장에서 이제 김경수, 이재명 이렇게 이재명, 김경수 만났습니다. 어제 만남에서 누가 더 득점을 한 겁니까?
그래도 김경수가 득점을 더 했죠.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아니 상황이잖아요. 끌어안는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연출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이라도 자기 존재감을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비명계 지금 대선 주자들의 그 유일한 지금 현재 지금 가장 당면한 목표는 뭐냐? 이재명과 쌍벽을 이루는 양강구도로 올라서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나지 말았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줌으로 해서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를 약간 좀 띄워준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런 그 효과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아마 김동연 지사가 굉장히 아쉬워했을 겁니다. 차라리 날 불러주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그 순서도 좀 신경을 쓰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서대로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근데 핵심은 진정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친기업 또 친미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다들 반신반의하잖아요. 이분이 이게 진심이야? 그동안 계속 기본 뭐 사회 이야기하고 하던 사람이 분배 강조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장 강조하고 하니까 다들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제 회동도 좀 그랬다. 이렇게 생각해요. 포장은 근사했는데 통합이 얘기하고 뭐 그런데 정말로 저게 진심이야? 다들 지금 그게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 부분이 문제인 거고 그걸 해소하는 게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의 최대 지금 그 핵심 과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제도 그거를 제대로 못 해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뭐 성장 강조하고 또 이념 측면에서도 우클릭하고 이 통합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결국 진정성의 문제다. 하원기 부대변인. 뭐 그렇죠. 무심불립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방향이 문제라기보다는 이때까지 했던 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뒤집었던 전례들이 좀 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만나도 자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정성을 이렇게 묻는 것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욕먹을 텐데 체포동의안 부분에 넘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 민주당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근데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 이전에 나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영장실질심 다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넘어왔을 때 가결해란 얘기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부결표 호소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신경이 바뀐 데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대중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믿어도 돼? 라고 하는 그 불신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대선에 임하는 후보이고 대선에 임하는 수권정당을 노리는 정당이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제가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당신 못 믿을 사람이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해소할지를 고민을 해야 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방송에서도 그 진정성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 해소할 때까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계속 뭔가 호소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여당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 부대변인 그 두 분의 만남을 어떤 포인트에서 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워낙 국민의힘 저희 당의 상황이 어렵고 또 엄중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민주당의 그 내부 상황에 많이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는데 어저께 역설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와 그 김경수 지사가 만나는 걸 보니까 참 민주당도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뭘 해도 현재 재미가 없는 것이 너무 이재명 대표라는 그 대선 후보 1위 존재감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 워딩을 따자면 1위 후보와 2위 또는 3위 후보의 어떤 만남인 것인데 뭐 팬덤 정치 폐해를 극복하고 극단과 배제의 정치 이런 메시지를 나름 날카롭게 김경수 지사는 말씀하셨지만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저도 그 영상을 풀로 봤는데 김경수 지사가 사실 뭐 유시민 그 작가님 말씀처럼 지도자급인지도 모르겠고 저희 그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근데 워낙 이재명 대표라는 어떤 그 존재감 그게 좋던 안 좋던 이재명 대표가 그 대중한테 주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거기 누구를 갖다 붙여놔도 저게 이재명 대표 vs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구도로 비춰지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돋보인 것인가? 뭐 저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한 번에 와닿지는 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해서 구속된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야당이 뭘 한다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동의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때
아까 운정영 부대변인이 지적했던 민주당 이름 재미가 없다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건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흥행에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흥행이 되려면 당내에서도 좀 이렇게 약간 격돌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의 참모였으면 네. 어제 회동에서 첫 화두로 이걸 던지라 그랬을 것 같아요. 기본사회 안 쓰시면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아하.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정치적인 화두를 잡아가는 거고 맞네요. 이제 판을 이제 흔드는 거고 이제 상대 후보를 흔드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쪽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개인기로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치인들 중에 보면 뭐 과거 이제 전직 대통령들 중에 뭐 DJ라든가 YS라든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화두를 자기가 던지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있단 말이에요. 참모진들이 안 해줘도. 근데 김경수 전 지사는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역량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죄송하지만 참모진들도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좀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네, 했습니다. 김동연 이제 경기지사도 이제 어제 광주를 찾았고 아마 주말에 계속 있을 모양입니다. 근데 이 5.18 묘역 참배전 방명록에 이기는 민주당으로 실공하고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런 화두를 던지는 게 뒤따라가는 사람에서 맞나요? 뭐 상당히 그 개헌 관련해 가지고도 네. 던진 메시지 같은데 네. 뭐 가장 강력한 이재명의 그 경쟁 상대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에 너무 그 아주 약삭 빠르게 정치를 한 게 있어요. 경기도 지사하면서 경기 북도로 내세워 가지고 경기도 주민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것도 입 싹 닫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또 지금 오늘 강주를 가가지고 그 뭐 특집 방송도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진정성, 저는 이재명의 진정성뿐만 아니고 김동연 지사의 진정성도 정말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예,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시사 1번지는 2시간 전에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 당첨자는 다음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